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최정영입니다. 14주차 2강인데요.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라 하면은 수시고사 이제 이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학습하고 나서 매 강의 학습하고 나서 학습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차 보시겠습니다. 자, 6주차에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수시고사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는 수시고사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자, 그래서 6주차에 했던 사이버 문화와 8주차에 학습했던 비행 문화에 대해서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이버와 스페이스가 합쳐져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탄생을 했는데요. 가상현실로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출하는 현실과 같은 상상의 3차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화된 사회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이버 공간을 말씀드렸고 이제 사이버 문화 개념인데요. 사이버 문화는 이제 사이버 공간의 문화라는 거, 둘째 사이버 문화는 기술 문화이고, 셋째 사이버 문화는 뉴 미디어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제 매체 문화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이버 문화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문화 형태를 말하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이제 심플하게 정리한다면은 자,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문화 게 사이버 문화입니다.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으로써 인터넷 등 이제 이동통신 등 가상 공간이 등장하고 자, 인류는 사이버 문화라는 하위 문화를 탄생을 맞이하고 있고 그 사이버 문화를 즐기고 이제 이용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청소년단이라는 거. 주 핵심 고객이 사이버 문화 고객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사이버 문화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제 익명성입니다. 사이버 문화의 특성 가운데 익명성은 다양한 자기의 의견을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자, 부정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유형의 이제 사람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다양성인데요. 자,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이제 특성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에 상관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 부당한 행포, 기업이라든지 조직에서의 부당한 행포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이버 문화 특성 세 번째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현실 공간에 비해 크게 감소를 했다. 자, 실제 현실 생활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많은 제약과 통제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이제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거 더불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버 문화 특성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양방향성. 다양한 집단과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양방향성은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양방향성이 되므로 기존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았던 매체에 비해서
뭐 음성 매체라든지 인쇄 매체, 이런 책이나 라디오에 비해서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므로 그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탄생시키는 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설명드리면 A라는 정보에 대해서 A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A라는 정보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A-로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 이제 네티즌들은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이버 문화의 양방향성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정보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자, 사이버 문화의 특성, 이제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가상성, 초월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실 공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미지라든지 상상 속에서 구현하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뭐 상상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메타버스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이 가능한 데가 사이버 공간이고, 그게 사이버 문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속한 전파성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누미디어, 뭐 SNS라든지 다양한 스마트폰 누미디어를 통해서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되고 확산이 된다는 것, 신속한 전파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사이버 문화의 특성들은 이제 별도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사이버 공간 안에서 여기 있는 문화적 특성들이 다 같이 연동이 되어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사이버 문화를 탄생하는데 이런 특성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사이버 공간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 청소년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메신저, 그리고 SNS, 이메일, 인터넷 쇼핑, 인터넷 베킹 순으로 나타났고,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이메일이나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이 이제 중학생에 비해서 더 많이 이용하는 걸로 통계 조사되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학생 청소년들은 대부분 메신저든 SNS, 쇼핑, 이메일, 인터넷 뱅킹 두루두루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가의존 유형군으로 나타났고, 여자가 남자보다 살짝 높게 나타났습니다. 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살짝 높게 나타났고요. 자, 학교 급별로 보면은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 전년도 비해서 굉장히 5.6%가 이제 증가한 데이터입니다. 자,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는 거의 뭐 90% 이상으로 메신저, 동영상, 검색, 뭐 업무용이든 학업용이든 뭐 게임, 또 취미 검색, 음악 순으로 거의 90% 이상 많은 이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문화 유형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온라인 게임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이제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들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여가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온라인 게임의 특징을 보면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타인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게임 문화 특징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한 유대감이나 이제 동제를 느끼는 것은 발달 시기적 특성상으로 청소년들은 집단과 무리에 속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메슬로우 욕구 3단계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리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이제 청소년들은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자, 메슬로우 욕구 유계 단계 5단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게임 문화의 특징 두 번째, 온라인 게임 공간은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일상생활의 연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 온라인상이 이루어진다 해서 가상현실, 가상세계하고 현실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보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도 우리의 일상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우리 역 활동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게임이 일상생활에 공공연하게 즐기는 문화가 되었으며 여가 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게임에는 이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죠. 그 안에서 이제 정치행위, 경제활동, 이런 이제 사회성이 내면화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정치활동의 예를 들었었고요. 경제활동의 예로 여러 가지 이제 게임 내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접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이버 세계의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이제 현금을 거래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경제 활동과 연결돼서, 자, 이게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제 정치 행위, 경제 활동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성을 키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스마트폰 문화의 특징은 접근이 용이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학습했습니다. 자, 스마트폰 문화 특징 세 번째, 의사소통 후 도구와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음성, 또 영상을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서 의사소통의 도구와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 문화의 특징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SNS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소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텍스트, 그림,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상태를 타인에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SNS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NS 문화의 특징 두 번째, 효과적인 또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즉 타인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그 수단으로서 SNS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첫 번째로 역할의 다양성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 가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진로를 탐색하고 학업도 성취해야 되고 이성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결혼 문제, 그 중에 하나 발달 가업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정체성을 형성하는 건데요. 자,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특징적인 차이에 따라 오히려 자아 정체성 확립에 장애가 되고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두 번째가 이제 가모르브로 인한 현실 세계에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즉 학교를 결석하거나 지각하거나 그런 학업을 중단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사이버 폭력 및 범죄 문제도 심각한 사이버 문화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비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는데요. 비행은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사회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장차 실정법인 형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비행이라 하고,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 저지른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는 물론 가정과 사이에서 말썽 피우는 행위, 무단 결석, 음주, 약물 남용, 가출 등 강범위한 사회생활 및 법률 준수와 관련된 것들을 내포하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행 청소년의 정의 학습한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비행 청소년은 지비행과 범죄 행동을 한 청소년을 우리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비행 청소년의 개념은 자, 일반적으로 형법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처벌 또는 보호 대상이 된 청소년을 말하며,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음주 흡연같이 지비행뿐만 아니라 싸움, 유흥업소 출입과 성도덕 문란 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비행 청소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년법에서 비행 청소년은 구분, 죄를 범한 소년을 범죄 소년이라고 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되고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처분 내지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입니다. 촉법 소년은 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을 했지만은 형사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 처분만 받게 됩니다. 촉법 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자, 우범 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라를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청소년을 우범 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청소년들은 연령은 10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데 형법을 위반 안 했기 때문에 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은 우범 소년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뒤 유해 환경에서 안 좋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 대신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전과가 생기지 않는 거죠. 빨간 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행 청소년의 문제 유형,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비행 유형으로 폭력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성범죄 및 성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약물 남용 문제, 술, 본드, 담배, 한각재, 각성제 등 중독성 물질을 상습적으로 남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서 이러한 각성 상태라든지 술, 담배를 하는 그런 지비행도 청소년 문제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네 번째, 비공격적인 일탈 행동도 청소년 문제 유형에 속하게 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여서 일탈을 반복하고 있고, 호기심과 충동성에서 비롯돼서 비공격적인 일탈 행동을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 낮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도 낮지만은, 아, 자기 통제감이 이제 약하고 충동 조절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또한 감정 인식과 표현에 대한 어려움, 자신의 감정 물론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서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비행이라든지 일탈, 문제 행동으로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인식과 표현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제한된 인지 능력입니다. 문제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가임 지각을 한다는 거죠.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잘못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가임 지각하여서 문제 행동을 한다는 거. 자, 부적절한 대인 관계도 청소년 비행 원인이 됩니다. 내적 긴장감도 우울감이라 좌절감, 불안, 공포 등도 청소년 비행 원인의 개인적인 요인에 해당되겠습니다. 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 권위적이나 반응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일탈을 하기 쉽고요. 자녀 발달에 따른 관계 조정의 실패, 청소년들이 뭐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생으로 대해줘야 되고,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 연령에 맞게, 또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 연령에 맞게 관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늘 어린아이처럼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가정 내의 불안이나 학대 같은 경우도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됩니다. 가족 내의 유계 질서가 부조했을 때 부모가 권위와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우 부모보다 자녀가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유계 질서가 형성되었을 때 그게 청소년이 비행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 빈곤 가정이나 결손 가정도 비행에 취약합니다. 자, 비행의 원인 학교 요인을 보면은요, 학교에 낮은 애착, 학업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낙인을 찍힐 경우, 청소년들은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역사회 요인, 물질주의 가치가 팽배하고 가인 경쟁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불안과 긴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이제 비행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집 주변 등 우범률이 높아지면서 유해 환경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은 이제 비행에 노출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은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 및 생물학적인 변이에 따른 생물학적 이론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실증주의는 인간의 어떤 체형이라든지 뭐 애모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특징과 비행 관계가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를 한 게 생물학적인 실증주의입니다. 뭐 지금도 뭐 유효하죠. 그렇지만은 20세기 초에 많이 연구되었던 그런 이론입니다. 자, 유전 이론 있고요, 생화학 이론 있고, 가행 행동 장애가 청소년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학교 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자, 유전 및 생물학적인 변이에 따른 생물학적 이론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노미 이론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드립겜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악화되고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 이 드립겜 아노미 이론으로 아프리칸 사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게 아노미 이론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과의 괴리 현상으로 이제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 수단이 수단을 이제 구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일치가 되는지 불일치되는지에 따라서 정상적인 행위와 일탈 행위를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단으로 공부를 하냐, 뭐 기계적인 것처럼 그냥 공부만 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화적 목표 최소한 수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차별 접촉 이론, 차별 교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 행동을 잘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비행하는 친구가 많이 있으면 그 청소년도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게 차별 접촉 이론, 차별 교제 이론입니다. 자, 사회 유대 이론 공부했죠. 허시가 제시했는데요. 사회적인 유대가 애착, 간여, 참여, 신념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친구 관계가 좋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사회 규범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청소년들은 범죄를 하지 않더라. 이게 바로 사회 유대 이론이고 이런 애착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한다는 거죠. 간여가 없는 사람, 참여가 없는 사람, 심년 체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비행 행동을 한다, 문제 행동을 한다. 이게 바로 사회 유대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입니다. 뻔할 뻔짝 그런 청소년은 없습니다. 너 가출했으니까 너는 가출 청소년, 너 뻔할 뻔짝,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우리가 낙인을 찍으면 안 되죠. 그쵸? 너는 너 뭐 담배 피고 너는 맨날 나쁜 짓거리 하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청소년들 스스로가 그래 나는 범죄자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는 나쁜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이 낙인 이론입니다. 절대 주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절대 금해될 행위입니다. 자, 낙인 이론은 베커가 설명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 사회학습 이론 중에 하나로 행동주의 이론, 반두라가 얘기했죠. 청소년의 비행을 모방과 관찰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나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행동주의 이론이 잘 설명을 하고 있으나 어떤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비행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프로이드가 제청한 이론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성욕과 공경욕이라는 이제 원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원욕은 무의식 상태에 잠재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 이 원욕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충동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무의식 상태에 잠재해 있는 성욕과 공경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청소년들이 이제 신체 성장과 더불어서 호르몬이 급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폭풍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원욕을 발현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신체는 굉장히 성욕과 공격력을 표출하고 싶은데 이 미숙한 자아가 이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신체적인 이 원욕이 무의식 상태에서 발현을 되기 때문에 이 원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충동적인 성격, 문제 행동, 일탈 행동,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문제 행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욕이 잘 통제되고 적절하게 억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발현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성욕과 공격욕이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자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표출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끝으로 인지 이론입니다. 인지 이론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신념 체계, 이런 인지적 오류와 문제 행동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듯하죠? 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업 씨가 범죄를 하였을 경우 경찰 단계에서는 훈방과 통고 처분, 즉결 심판 청구, 소년 법원은 송치, 검찰 송치로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소년부에서는 검찰로 송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호 처분 내지 불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를 하거나 조건부 기소 유예 그리고 또 소년부로 이제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 송치를 하는데 법원에 송치를 하는 건 기소를 하는 거죠. 공소 제기를 하는 거고 법원에서는 소년부로 이제 송치를 하고 또 소년부에서도 법원으로 다시 또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년범 형사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형사 사법 처리 절차 보겠습니다. 자, 경찰이 훈방하는 거 있고요. 자, 18세, 19세 법을 위반한 범칙 소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통고 처분을 합니다. 통고 처분은 정식 재판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 또는 가로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서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통고 처분을 통해 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통고 처분입니다. 자, 즉결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 심판을 청구해서 즉결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경찰 단계에서 네 번째로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소년 법원으로 송치를 한다는 거, 그리고 검찰에게 송치를 합니다. 자, 소년부의 형사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검찰청으로 송치를 합니다. 소년부에서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금고는 무거운 중형이죠.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죠. 형사 처분이 필요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발견되어서 형사처분이 필요할 경우 검찰청에 송치를 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검찰청으로 소년부에서 이제 송치를 하고 불처분을 할 수도 있죠. 자,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을 하는데요. 보호처분은 1호부터 이제 15처분까지 있습니다. 보호자를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유탁하는 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그 다음에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유탁하는 거, 그 다음에 병원 또는 요양소 등의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유탁하는 거. 자,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에 소년은 송치이고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에 단기 소년은 송치이고 15처분은 2년 이내에 장기 소년은 송치입니다. 자, 검찰 단계에서 검찰이 이제 소년부로 송치를 하는 경우는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소년 피의자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소년부로 송치를 합니다. 자,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합니다. 기소를 유예를 한다는 것, 기소 유예를 하는 이유는 네, 피의자인 소년범이
청소년 관련 뭐 단체라든지 시설에서 상담, 교육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법원으로 송치하고 가장 좋은 게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거죠. 자, 소년범에 대해서 그의 형사사법 처리 절차로 법원에서 소년부로 이제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소년 피의자에 대해서 소년부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또 소년부에서 송치된 피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면 다시 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재판을 받고 이제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문화와 비행 문화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